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의 집단 감염 우려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접촉자를 조사하며 역학조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나 감염 전파 속도가 빨라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이전에 지역사회로 전파되었거나 지금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긴급 진단 인터뷰들로 준비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감염내과 전문의인 KMI 신상혁 학술위원장, 그리고 부천시 장덕천 시장까지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대책 들어보도록 합니다. 여야 정의 다시 한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566일이 걸렸습니다. 오늘 회동은 비상 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566일 만에 합석이라는 멘트만큼 20대 국회와는 다른 여야 간 협의와 소통을 보여줄지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자 언박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30년 동안에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한다고 해놓고 30년 동안에 팔아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이거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4부는 격주로 선보이는 저널리즘 분석 코너죠. 뉴스 분리수거 시간인데요. 언론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유미양 당선인에 대한 정의연 의혹 보도에서 간과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건지, 물류센터가 감염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 있었는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부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20대의 대학생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하셨다고요? 네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저 4월 초부터 꾸준히 주 2, 3일 정도 나갔었어요. 매일 하시진 않고 주 2, 3회 정도? 네네, 그 정도 시간 될 때만. 예. 지금 그 학교도 개강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4월부터 계속 들어갔었나 보네요. 네네. 예. 근데 확진자가 근무했던 날짜와 겹친 날이 있었습니까? 저는 19일, 20일 이렇게 나갔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겹쳐서, 네. 예, 확진자가 18일부터 20일까지 근무했으니까. 네. 이틀 겹쳤네요. 네. 예, 검사 받으셨습니까? 네, 검사 받고 음성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네, 돈은 또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급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쿠팡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2, 3회 일을 했고, 그 일주일 일이 끝나면은 이제 주급제로 돈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었군요. 네네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출고 파트를 담당했었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냉장이나 냉동고에서 카트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식자재들을 이렇게 담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일도 하고 포장도 가끔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일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답답하긴 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반만 쓰거나 아니면 가끔씩 벗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육체 노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많이 불편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이게 마스크에 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네. 쓰고 있는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안 쓰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부천 쿠팡 물류센터가 하루에 1,300명 정도가 근무한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근무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공간은 사실상 되게 넓어요. 예. 근데 이제 막 식당이나 예. 뭐 흡연 부스 이런 데에서는 아하. 이제 다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버스, 셔틀버스나. 셔틀버스 탈 때는 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붐빌 테고. 그죠, 마스크 쓰고, 네. 예. 식당도 그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구내식당이 있죠. 구내식당에서도 뭐 줄 선다거나 같이 식사할 때는 거리가 좁힐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죠. 예.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이렇게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에는 구내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마스크를 다 벗고 예. 이렇게 밥을 먹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 네, 사실 그거랑 이제 막 흡연부스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그렇죠. 다 하시잖아요. 흡연부스에서 마스크 벗고 담배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식당에서는 네. 그 식사하실 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하셨나요? 원래는 그랬는데 예. 언젠가부터는 바로 이렇게 한 방향 식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기억 안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일이었어요. 네. 제가 19, 20 나갔는데 예. 19일에는 그냥 그렇게 먹다가 20일에는 이렇게 한 방향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밥도 예. 되게 늦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럼 18, 19일은 확진자가 한참 일할 때니까 식당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네. 매일 2번씩 방역을 했고 열 감지기가 설치됐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비치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매일 2번 방역 같은 건 솔직히 저는 잘 못 봤어요. 왜냐면은 일을 끝나면은 바로 이제 귀가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셔틀버스가 20분 뒤면은 바로 떠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은 볼 수는 없었고 열 감지기는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손소독제 이런 거는 식당이나 뭐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다 하고 네 그랬었어요. 네. 예. 그 아르바이트 할 때 투잡 뛰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나요? 투잡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이 또래가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어요. 어린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서만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다른 데서 일할 거 말이죠. 그죠. 예.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다 모르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그 모자,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네. 혹시 들으셨어요? 네, 저도 방금 되게 좀 전에 들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도 사실은 원래 일하면서 그런 걱정은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소독이나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사실 우려가 있긴 했는데. 네, 그렇게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그 냉장 쪽에서 일하셨다 했잖아요. 냉장도 일하고 이게 냉동고에도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시간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몇 명 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 신선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텐데. 그죠. 이제 냉동고나 냉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발열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냉동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냉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렇죠. 냉장은
잘 모르겠는데, 네, 냉동을 일하다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 받았습니까?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후에? 그죠.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이제 예. 코로나 이제 그걸로 많이 나온다. 예. 검사를 받아라라는 문자를 받아서 예. 네, 그렇게. 예. 네. 근데 이제 이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못 할 텐데 네.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 일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앞으로 이제 일단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알바도 좀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도 나가야 될 텐데 걱정이 많네요. 네. 네. 그래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했던 20대 대학생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역학조사관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입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하루만 지금 8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확산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돌잔치에 참석하셨던 한 분이 12일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입원하셨고, 23일에서 이제 진단이 되셨거든요.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한 4,200여 명이 노출되고 이제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8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좀 유행이 나타나는 양상이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업무 환경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앞서 이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식사할 때 조금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특히 흡연실에서는 많이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그 구내식당이나 흡연실 같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서로가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업장의 모자, 신발 등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 보면 예. 사실 작업장 전반이 다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예. 회사 측에서는 하루 2번 방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라는 게 수시로 이제 확진자가 내뱉는데 예. 이제 바이러스 전체를 갖다 다 이제 그 넓은 곳을 완벽하게 수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 물류센터를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이제 내렸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얘기하시면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이제 여러 이제 그 물류센터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지금 지금 쿠팡이든 마켓클리든 몇몇 다른 물류센터로도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한 그 역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8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하루 지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결국은 첫 환자가 증상을 나타낸 지 거의 보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전수조사도 전수조사지만 그 접촉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환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국에서도 역학조사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행이라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연락처 파악은 가능하지만 예. 너무 좀 늦게 확인이 돼서 예. 파악된 그 접촉자의 또 접촉자를 확인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위험시설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방역당국에서 안내를 하기 이전이라도 좀 예.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을 해서 좀 빨리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유행의 이제 종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처 파악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역학조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접촉자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을 텐데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이제 그 유행이 길어지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중대본에서는 부천 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담당할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런 조치들 그리고 그 경기도에서 했던
내린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방역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방역당국이 열심히 역학조사를 해서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검사를 받으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자발적으로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 검사를 받는 게 가장 빨리 이제 검사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별진료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역당국은 수도권 유통 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그 유사한 물류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도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좀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쌤생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으로 여러 물류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야 수도권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예.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물류센터에서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각도로 전국적으로 이제 넓혀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물류시설 방역 지침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도 계속 방역당국에서 강조하는 게 아프면 3, 4일 쉴 수 있는 그런 사실 실효적 지침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방역관리자를 좀 정해서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도 수시로 체온도 재고 증상 여부 확인하고 예. 또 이제 자세한 출입 기록도 남기고 연락망도 구축하고 이런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프면 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보니까 무증상 환자가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아프면 쉰다라는 게 통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무증상 환자가 20%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0%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개인위생 철저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잠재적인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면요. 한 달 전하고 다르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아무래도 호흡하는데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름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가 어려운데 가능하면 이렇게 덴탈 마스크나 좀 착용하기 편한 마스크들을 좀 구하셔가지고 예. 일단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상관없겠지만 2m 이상 거리를 뛸 수 없는 곳이나 다중이용 시설 때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본인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개학을 했는데 그 문제 없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역학조사를 해가면서 지금 등교한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하냐에 대한 그런 역학조사의 방역당국의 판단이 좀 필요할 거는 같고요. 예. 이미 이제 1차적인 전수조사가 오늘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1차적인 이제 감염의 규모가 나올 거고 3, 4차 감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문제가 돼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학조사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확진자 급증으로 부천시는 등교도 모두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천시 장덕천 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지금 다 자가격리로 돌아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콜센터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콜센터는 지금 확진자 1명이 나왔고요. 예. 어제까지 한 1200명 어제 조사 검사를 하고 그 같은 층 확진자 1명 나온 같은 층은 한 300명가량이 전부 자가격리 됐고요. 예. 거기 전수조사했는데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1200명 검사에서 지금 한 60%까지 결과 나온 사람들은 전부 음성이고요. 예. 500 몇십 명이 지금 이제 결과 기다리고 지금도 계속 결과 오고 있을 거고요. 오늘 지금 추가로 거기가 전체가 한 1,800명 근무하는데 예. 추가로 어제 못했던 한 600명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다 검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예.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그 쿠팡 측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2번씩 방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그 감염이라는 게 실제 장소가 어떠냐의 문제보다 이제 사람 간 접촉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역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제대로 유생수칙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침방울이 튀일 정도의 거리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예.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역학조사관들 조사한 결과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식사 과정, 그다음에 아마 휴식할 때 특히 흡연 공간에서 이렇게 좀 밀접 접촉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업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센 곳인데 예. 일하다 보면 이게 마스크를 처음에 쓰고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구내식당에서도 한꺼번에 꽤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것도 말이죠. 있고요. 예. 근데 부천은 여기 쿠팡 물류센터 말고 또 다른 이와 비슷한 물류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요거보다 규모 작은 곳들이 몇 곳 더 있고요. 예. 작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곳들은 아닙니다. 예. 다들 이처럼 이렇게 밀집해서 크게 하는 곳은 없는데요. 이제 물류 창고나 또 택배와 관련된 곳들은 그렇게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천 이 쿠팡 물류발 이 코로나 때문에 부천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감염자가 사실은 지금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의 감염자는 인천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예. 인천이 저희 지역에서 한쪽 외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 지금 바깥쪽에 있어서 저희 쪽보다 인천이 더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아마 직원분들이 인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검사 대상도 인천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쪽도 지금 오늘까지 좀 이따 발표될 3명까지 포함하면 24명이 좀 확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검사는 이제 대부분 끝나가고 있고 이제 음성 나왔던 분들 중에 또 이제 양성으로 갈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겠는데 그분들은 추가 감염 우려는 없는데 기존에 이제 확진자들이 접촉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 검사 받지 않은 분들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좀 학교 등교라든가 어제부터 원래 중3, 고2,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등교가 있었는데 그걸 중지하고 예. 지금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이나 또 어린이집에도 등원 자제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시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중지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 등교도 지금 중지된 상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돌아간다고 했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죠? 지금 일단은 6월 2일 일주일 동안으로 하고 여기서 나온 확진자들이나 예.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는데 예. 지금으로 보면 좀 일주일 후에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특히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또 대규모 이렇게 접촉자, 이태원발 확진자 출현하면서 부천에 대규모 접촉자들이 나온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라운 파티, 예. 돌잔치라든가 우리 얼마 전에 또 사우나도 큰 곳에 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거 이겨내는 길은 결국 지금 저희가 하는 방역 조치 외에도 시민들께서 위생수칙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방법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예. 유튜브에 시장님한테 질문이 좀 와 있네요. 예. 일단 시장님이 너무 고생 많다는 글과 함께 예. 종교단체 모임을 제한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종교단체들하고 좀 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예. 지금 특히 이번 주말에 지난달에 연기됐던 그 불교의 그 부처님 오신 날 법회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예. 그러면 최대한 축소하고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그런 예배 방식 온라인 예배나 완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예배 방식으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천시 장덕천 시장이었습니다. 0387님께서 하루 일당 벌려고 고강도 근로하신 분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더욱 힘겨워지네요. 라는 메시지 주셨고요. 7556님께서는 전국 물류센터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류센터라는 게 원래 사람이 많고 특히 신선물류 좋은센터는 냉기 때문에 문을 닫고 냉기가 항상 순환되어서 감염에 취약하고 흡연실과 구내식당에서도 몇백 명씩 식사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연속 3분에게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82명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2차 전파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확진자를 포함해서 2명만 감염됐지만 25일 기점으로 추가 확진자가 서서히 늘어나서 그러니까 전수검사를 하니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82명 가운데 근무자가 63명이고 가족, 지인 같은 지역사회 접촉 감염자가 19명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당 시설을 보면 근로자들이 착용한 모자나 신발 이런 곳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여기저기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던 거고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흡연실, 휴게실 이런 곳들 그러니까 야외가 아닌 곳에 마련된 그런 휴게시설 같은 데가 취약하다. 그런 데서 많은 감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천 물류센터 관련 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많은 감염이 있을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려선점이 뭐냐면 이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상당수가 전체 검사를 받고도 지하철을 타거나 헬스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옷가게를 가거나 음식점 이런 곳을 방문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N차 감염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족들도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그러면 또 3차 감염이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발 감염 사례를 보면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차 감염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쿠팡 물류센터 이 집단 감염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영업 금지 또는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인데요.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 기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에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했다. 그리고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문자를 보냈거든요. 확진자가 나왔는데 내일 일하실 분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폐쇄 안 하고 일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쿠팡 측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도에서 쿠팡 측에다가 이 배송 기사들, 그 직원들의 명단을 내놔라. 제출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제출 바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럼 우리가 특사경 보내가지고 확보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쿠팡 측이 명단을 제출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중구 KB생명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8명이 확진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계속 검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 방역당국이 한 4시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교를 빼놓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등교를 빼고. 예, 지금 단계적인 등교는 계속해서 가는 거고요. 하지만 그걸 빼놓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곳 엘리베이터 사무실에 올라고 탔는데 8명쯤 탔는데 저 포함 2명만 마스크 쓰고 있고 다른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 저도 굉장히 답답하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또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계속 눈총을 보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 정부가 얘기한 건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분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이런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고는 연기하도록 했고요.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그러니까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러니까 밀접도를 낮춰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는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고요. 또 학생들이 주로 가는 학원과 PC방 여기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은 지금 확산세가 만약에 오늘 79명의 추가 확진자 오늘 아침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더 늘어나고 있죠. 내일도 만약에 50명이 넘어가면 이런 게 이어진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확진자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회동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11월에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그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5당 원내대표가 왔었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그게 2018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갑니다. 네. 네,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 이제 양당 원내대표만 참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 사실 회의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이 드는 딱딱한 본관이 아니고요. 상춘제를 오찬장을 택했어요. 그만큼 편안하게 소통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세 사람의 옷차림도 넥타이를 하지 않은 노타이 차림이었고요. 두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봐도 훈훈했습니다. 먼저 두 원내대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반짝반짝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근데 물론 미묘한 신경전은 있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고 얘기만 안 하시면 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거든요. 원내 구성 얘기하는 거죠? 네, 상임위 독식 그런 얘기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러우시겠죠? 라며 그 자리를 정리했고 기념 촬영한 다음에 상춘제로 들어가서 회동을 시작했는데 모두 반응이 없었어요. 바로 들어갔는데요. 이 오찬을 겸해서 산책까지 포함해서요. 원래 1시간 10분 정도 예정돼 있던 이 회동이 실제로는 2시간 36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브리핑이 막 나서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그걸 좀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신속 조치, 그러니까 추경 관련된 것들 국회 협조를 구하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적극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2년 전 황교안 대표와 회동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좀 강성 모드였지 않습니까? 네. 대화를 조금 거부하는. 그때하고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이제 변해야 산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모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당 이름부터 해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영 원내대표도 혁신과 그리고 이른바 보수 유튜버로 대표되는 또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들과 극우와 결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총선 결과도 이 거대 여당이 탄생했고 민심도 어쨌든 총선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체제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또 뭔가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21대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
상임위 협상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통합당 민경욱 의원 등이 제기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취재진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예.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되고 투표함에 담겨 개표소로 이동한 다음에 이 표가 후보자의 투표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시연회는 이번 선거에 사용됐던 장비와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인의 투표지가 모인 투표함이 어떤 방식으로 봉인되고 운송되고 보관됐는지 다 보이면서 개표 과정에도 각 정당의 참관인이 참여한 만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게 이 통신을 통해서 뭔가 부정한 방법이 쓰인 게 아니냐라는 민경욱 의원의 주장도 있었는데, 선거에는 전용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선거정보통신 이외의 외부 통신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제어하는 컴퓨터는 애초부터 통신용 모듈이 탑재되지 않아서 예. 외부 통신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이런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또 각 장비를 분해해서 내부를 언론인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거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부인이 정의연 사무총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구철 비서관이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분노도 아깝다.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허망한 시도가 측은하고 애처롭다라고 밝혔는데요. 강한 어조로 비판했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사의를 표시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거든요. 정 비서관은 업무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건강상 불편함 때문에 지난 4월에 사의를 표시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류가 있었고 다른 인사 요인과 겹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런 거네요. 네.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4월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연 관련된 보도나 이런 논란은 5월에 불거졌는데 맞습니다. 내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냐 이런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예견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라고 얘기를 직접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인이 정의연 사무총장인 것은 맞다라고 언급한 다음에 숨겼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세운 적도 없다. 아내가 정의연 일을 한 지 2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남편이면서 후원 회원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다. 그게 미안하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선일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청와대가 군에 불만이 있어 군 장성 진급 신고를 연기했다. 또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 이런 다른 조선일보 보도도 언급하면서 시중 정보지에나 등장할 법한 내용이 종합 일간지에 보도되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조선일보와 청와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많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1심에서 7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2018년 12월 5일에 구속 기소가 됐죠.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 판결, 그러니까 이때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그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리고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추징금은 대마, 매수, 수수, 흡연 여기 범죄 사실에 따른 거고요.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이거 기억하신 분이 계시겠지만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마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입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알겠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자가 합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아마 추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또 낮췄습니다. 0.75에서 0.25를 낮춘 거예요? 네, 2달 만에 또 다시 금리를 낮춘 건데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제로금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은도 최근에 수출이 또 급감을 했고, 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와 지금 격차가 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0.25에서 0.5%포인트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예. 금리 인하는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거죠. 네. 계속 금리 인하에 전문가들은 무게를 뒀는데요. 이제 코로나19, 기승전 코로나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충격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또 방금 전에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타격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GDP 증가율도 1분기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얼마 전에 그 전인대 연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을 이어가던 중국마저도 이렇게 무너지면서 지금 금리 인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잡기 위해서 이 통화 정책을 좀 이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금리가 낮춰지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이게 공식이었는데 예.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금리 인하 소식에도 그 서울 부동산 규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풍선 효과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기도 이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코로나에 따른 경기 위축이 일단 영향이 컸었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강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부동산에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성수동 서울숲에 뭐 아파트 청약이 예. 있었죠. 예. 미분양분 새 가구를 이제 분양을 해서 오늘 바로 유튜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10억 로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3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무려 26만 명이 쏠렸습니다. 예. 근데 이 아파트 가격만 보면 20억이 넘거든요. 그럼 최대한 20억의 이 현금, 최소한 이 계약금을 거의 3억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26만 명이 된다는 거는 사실 금리가 뭐 낮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뭐 규제, 이런 규제에도 살 사람은 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돼 있으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게 별 영향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분들은 뭐 금리 별 상관없습니다. 사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배송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로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 하면 이커머스죠. 미국도 좀 주식시장 보면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커머스의 비상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는데,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고향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거의 쿠팡은 영업 금지 조치가 지금 뭐 거의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면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영업 금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온라인 배송이 상당히 늘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4월 통계를 보니까요, 이 온라인 매출이 무려 17% 올랐고요. 예. 다만 이제 오프라인은 6% 떨어졌습니다. 줄었고,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던 고객들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온라인 주문 많이 하세요?
저는 잘 안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거의 뭐 집에 이렇게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온라인 배송 업체 박스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집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코로나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도 1인 가구 늘면서 이렇게 장을 직접 보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렌드는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온라인 유통계가 좀 비상에 걸렸습니다. 예. 뭐 유통도 그렇습니다만 뭐 저희 방송도 사실 올드 미디어보다는 요즘은 뉴 미디어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프라인 그 신문 시장이 상당히 오래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예. 전체적으로 많이 흐름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대세고 뭐 미디어도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대세죠. 예. 또 국민들 소비 패턴도 당연히 달라졌겠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온라인 주문을 하는데 뭐 사실상은 뭐 택배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 배달해 주니까. 예. 근데 이렇게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이 쿠팡이나 이 물류센터에요. 1,300명이 3교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1,000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 사실 택배를 그냥 단순히 배달하는 게 아니라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도 지금 비대면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면 접촉이 또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재감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온라인 유통의 흐름이 좀 끊겨서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공적 판매는 다음 달에 끝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30일이면 이 마스크가 이제 더 이상 공적 판매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6월 30일까지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정부가 7월부터는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그래서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이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다면은 뭐 공적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지만. 네, 최근에 다시 이렇게 터져나오면서. 예. 그래서 7월부터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제 브리핑을 보니까 이 공적 마스크에서 200만 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의문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이 자체 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워낙 이 수십 업계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출고되고 유통하는 과정, 이 과정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주체와 시점 그리고 그 집계상에 약간의 통계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200만 장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이 통계 오류일 뿐이다라고 정부가 일단 해명을 했고요. 다음 달까지 지금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800만 장 이상을 공급을 하는데 일단 약국에 가장 많은 700만 장이 풀리고요. 그리고 농협, 우체국에 6만 장, 그리고 의료기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50만 장 가량이 이제 의료기관에 풀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해외 거주하는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도 약 2만 5천 장 정도, 그리고 버스기사나 이런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서도 8만 장 정도가 풀린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네. 예. 근데 마스크 대란은 뭐 끝이 났고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아, 예. 편의점도 상당히 많은 마스크가 비축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편의점에도 많고요. 지금 온라인도 지금 예전처럼 사재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적 마스크보다는 편의점 사면 조금 비싸겠죠. 네, 아무래도. 1,500원이잖아요. 지금 약국에서 사면요. 근데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공적 마스크 약국에서 사면 1,500원.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유통 라인을 거치면 2,000에서 2,500원 선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출을 규제했었는데 마스크. 네. 그 업계에서는 다시 수출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정부가 이제 이 외부 수출을 좀 규제를 했잖아요. 예. 워낙 안에서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 정부가 마스크 관련한 수출 금지령을 완화를 했습니다. 생산량의 10%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번에 바꿨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업계에서는 10%도 약하다. 20%까지 올려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마스크 소비량이 5월 들어서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4,800만 장으로 기록이 되는데 국내 공급량은 약 8천만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급보다 지금 공급의 절반 정도밖에 수요가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분은 좀
수출로 풀어서 K-방역, K-마스크를 활성화하자 이런 예.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KF94를 고집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KF94는 좀 밀집돼 있는 인구가 많은 그런 뭐 실내에서 필요하고요. 그냥 거리에서는 좀 가벼운 것들 사용하셔도 뭐 돼서. KF80이나 덴탈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수출 물량을 좀 풀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F94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가 기업하고 협의를 하겠죠. 예. 스타벅스 사은품 때문에 음료를 수백 잔을 시킨다. 그 스타벅스에서 사은품 나눠주나 보죠? 네. 이 기사가요, 주말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예. 거의 뭐 포털 사이트에 스타벅스 이 레디백이라는 사은품이 검색어 1위에 계속 올랐는데요. 가방입니까? 그 작은 캐리어예요. 소형 캐리어인데 거의 스타벅스 로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색 컬러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또 그린색도 있는데 핑크색은 이미 다 팔렸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의도에서 680잔의 음료를 주문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레디백 그러니까 스타벅스 사은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량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몇 잔을 구매해야 이 백을 줍니까? 17잔을 구매해야 됩니다. 근데 17잔을 구매하려면 최소한 6, 7만 원 정도가 이제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은품이요. 온라인에서는 10만 원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되팔이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이런 사은품조차 없기 때문에 거의 150불, 140불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팔면 2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7잔을 사면 하나 주는데 300 몇 잔요? 680잔을 주문했으니까 뭐 거의 40개 정도, 50개 정도가 됐고, 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대구에서도, 지방에서도 300장 인산을 또 시켜가지고 이런 구츠테크를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시킨 커피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대부분 다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객은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데 스타벅스 입장에선 돈을 받았는데 안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엔 무료로 나눠줬는데 다 나눠주지 못한 것들은 다 폐기가 돼서 환경 오염 문제도 또 제기가 그렇겠네요.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잔에 담아서 줄 테고. 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커피 브랜드에 열광하느냐. 최근에 길거리만 가도 한 거리에도 한 몇십 개는 보이잖아요. 여기 YTN 1층에도 있거든요. 예, 매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 지하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커피 브랜드가 입점이 있었어요. A사. 예. 장사가 안 됐거든요. 예. 그냥 줄 안 서고 커피 살 수 있었는데. 네. 스타벅스가 입점하고 나서는 항상 줄을 서야 됩니다. 예, 저도 여기서 이제 원고 작성하기 전에 항상 거기 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벤치에 앉아서 기사 작성을 하기도 하고. YTN 빌딩에 다른 커피숍 한 3개 있어요. 그쪽으로 가세요. 왜 굳이 거기를 고집합니까? 그 이유가요. 최근에 뭐 블루버틀이라는 그런 뭐 커피계 애플도 그 우리나라에 열었을 때 거의 줄을 뭐 며칠 내내 서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런 어떤 굉장히 미국산에 굉장히 열풍하는 그런 문화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커피 맛이 다르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열받을 수 있는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만 가격이 좀 더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에 가면 이 카페라떼 커피 있잖아요. 종류가 2불 95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원에서 3,500원 정도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6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스타벅스 본사가 매번 실적 발표를 하면 이 탑 5 안에 드는 게 우리나라고요. 매장 수는 중국 다음 2위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도 줄 서서 다들 사 먹으니까 비싸게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판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판다, 문화를 판다 이런 트렌드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나쁘다 옳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마케팅을 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 봐도 미국보다 한국에서 파는 걸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해외 명품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보다 한국에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도 다 삽니다. 네, 코로나 때도 지금 명품은 없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품에 대한 니즈는 아마도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기자님 들고 있는 백도
저는 백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노트북 백 들고 다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명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건데, 근데 소비자의 결정이죠. 사실 680잔 시키신 분도 그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 욕할 수는 없지만, 그 680잔 다 만들어야 됐던 그 직원들의 수고나, 그리고 폐기해야 됐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타벅스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1인당 하나로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꼼수가 아닐까, 마케팅이 아닐까. 그렇네요. 1인당 하나 이렇게 제한하면 뭐 680장 같은 일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했는데 거기서 거절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에서.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680잔 대단하네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많은 가방을 받아서 뭐 자기가 하진 않을 테고 뭐 온라인 아마 대파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하나에 1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으면 40개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인데요. 요즘 어디 가서 400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패스트라인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뉴스 분리수거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저널리즘 분석 가성비 코너 뉴스 분리수거 시간입니다. 국민대 조수진 겸임 교수, 김우성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뉴스 현상 전반을 이야기하느라 정작 이 코너 이름 뉴스 분리수거 못했는데 일단 뉴스 분리수거가 뭡니까? 자, 뉴스를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주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자 플러스 뭐 쓰레기 혹은 뭐 다양한 기더기 이런 표현들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 뉴스가 왜 그렇게 비난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각을 이 프로에서 제안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볼 거리들이 있어야 뭐 기레기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리수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순희 교수님과 고른 기사가 2개, 3개 정도 있는데 과연 이거 분리수거 완전 폐기해야 될까? 아니면 이 정도 기사는 재생해도 될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구체적 기사를 2개 올려서 우리 시청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재생이냐 폐기냐 선택하면 되는 담당 PD가 여기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틀에 박힌 기획 이런 것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제가 지난번에 이 프레임도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F 발음을 고집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 들어서 오늘은 아주 좀 여유롭게 비포장 진행자 이동영 앵커를 따라서 비포장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투표창이 있습니다. 채팅창 선택하시면 찬성 반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재생한다 혹은 폐기한다 이게 찬성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문자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는 재생해서 다시 살려보자. 이 기사는 폐기해야 된다. 이거를 결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로도 보내도 되고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할 수도 있죠? 네, 유튜브 채팅으로도 실시간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궁 PD가 됐네요. 궁 PD.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2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사는 뭡니까? 예, 기사 소개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수진 교수님하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안 다룰 수 없는 게 지난주에도 못 다루었지만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 관련 의혹들입니다. 지금은 당선자죠.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기사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특정 주장을 하는 쪽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겠지만 일단 저희가 분리수거에 올려둘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5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정의연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아. 아, 이 제목입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요.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게 받으면 안 됩니까? 정의연 직원들이? 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실 회계 또 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은 차원에서 문화일보 기자 한겨레 기자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 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기사 쓰면? 그 분석은 이제 또 교수님이 좀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먼저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재생 혹은 폐기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화일보 기사의 내용은 표를 만들어서 주요 시민단체 정의연 참여연대 서울경실련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800만 원 이상 많다. 그리고 한 회계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인 시민단체를 볼 때 윤 당선인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사장으로서 각종 활동비를 더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5월 9일자 사설인데요.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혀라라는 사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자 기사죠.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이란 두 가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설 내용은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치매라는 단어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토록 떠받들던 이 할머니를 진짜가 아닌 듯이 치매 노인인 듯이 취급하고 있다. 이건 제가 지금 사설 내용을 실제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다시 말해드렸던 정의연 사무총장 청와대 비서관 부인은 청와대가 여기서 왜 나오나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상 여성 참여연대격이다. 그리고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의 사표를 두고서 이 불씨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그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도 다루셨지만 이미 밝혔거든요.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윤미향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인 4월 4일을 표명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목과 방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뉴스 분리수거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직접 참여해서 문자로도 보내줄 수 있고 앱으로도 찬성 반대. 그러니까 찬성이 재생이고 반대가 폐기죠.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그럼 이 기사 분석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연 직원 연봉 이거를 왜 기사로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딱 보면서. 근데 이게 이제 전제가 시민운동은 적게 받아도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 인터넷 신문에서 그렇다면 문화일보 직원 연봉은 얼마인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일보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3,179만 원이 많아 라고 분석들을 다 이렇게 또 해서 달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이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희생을 꼭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고 있질 않나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이 좀 시민운동하는 사람은 낮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 사회적 인식으로 되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서 조금 위험한 사실은 이게 기사죠. 예전에 저도 재능 기부 해달라. 뭐 사회 같은 거, 진행 보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근데 너무 당연히 재능 기부 좋은 일 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재능 기부가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받았고요. 그렇죠. 열정 착취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문화일보 기사는 어쨌든 정의연을 비판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리수를 둔 거죠. 뭐 판단은 청취자분들께서 하시겠지만 네 글자로 또 반응하시는 댓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궁궁하다. 이게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하고자 했던 말에도 집중하지 못했고요. 정의연의 현재 제기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의연에서는 윤미향 당선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이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한 회계사의 말을 언급하면서 통상적인 시민단체를 볼 때 윤 당선인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각종 활동비를 더 수령했을 보인다. 이건 추측이잖아요. 한 회계사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언론이 밝혀야 될 정보원과 취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를 인용해서 말할 땐 권위적이어야 되는데 한 회계사가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 출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그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사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일부만 따가지고 그 입맛에 맞게 프레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와 통화할 때 그게 이분이 위안부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내용이
유미한 당선인이 네. 통화를 할 때 근데 마치 할머니가 그 위안부가 아닌 거를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어찌 보면 또 그쪽 신문의 그 내면적인 어떤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요. 이날 보면 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이용사 할머니 2차 회견 이후에 언론들이 그날 이제 그 당일날 2차 회견이 있었던 당일날 25일에 그 저녁에 제가 그 비카인즈를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677건의 기사가 그 잠깐 몇 시간 동안 쏟아졌어요. 쏟아졌는데 그 기사들이 대부분 보면 뭐 속았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청률을 이렇게 제목화해서 그날 할머니가 나왔을 때 시청률이 10%였답니다. 그래서 10%를 제목으로 뽑아서 똑같은 기사들이 여러 군데 나왔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심각하죠. 소위 말해서 뺏기기 기사인 것인데. 네. 근데 조선일보 사설 5월 9일자 사설은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맞받았다.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정의해서 한 적이 없는데 이 치매라고 단정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선동의 느낌이 좀 듭니다. 게다가 두 번째 그 기사죠. 5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하면서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한 현직 청와대 정부철 기획비서관. 예. 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부인이 정의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씨를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사전 조치냐. 이것도 역시 기자의 추측이죠. 네. 그리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디서 말이 나오는 건지 부연 설명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너를 준비할 때도 항상 좀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할 때도 하는 말이지만 어떤 주장이라든지 기사가 말하고 있는 바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약간 어린 시절에 이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긴 한데요. 누가 이렇다는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 앞서 지적해주신 폭로 이후에 나오는 기사의 형태가 스노우볼링이거든요. 계속 관련된 건 다 끌어다가 일단 덩치를 키웁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장 큰 덩어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이슈가 주목되기 시작하는데 그 목적은 자칫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도 또 검찰이 밝혀내야 될 회계도 다 뒷전으로 몰아버리고요. 지금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청와대랑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라는 건 뭐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문자는 100% 폐기가 압도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유튜브도 거의 폐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쏠려 있으신데. 예. 재생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기사는 누가 봐도. 그렇죠. 4923님께서 폐기해야 합니다. 기자들 연봉은 얼마입니까? 저런 기사 쓰고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1689님, 본질을 벗어나 편가르기로 갈등 조장하는 기사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취재 기자 이름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기사와 기사 제목을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네. 언론사와 찾아보시고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건 또 제가 지나친 공격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윤미향 이슈를 두고 보도되는 양상,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질과는 다른 격가지를 파고들고 있다. 네. 뭐 논란을 재점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폭로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네. 다양한 폭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미디어가 그 다루는 차원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탐사 보도, 예. 하나는 폭로 저널리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폭로 저널리즘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실과 무관하고 왜곡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의사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폭로 저널리즘으로 해서 계속 이게 양산되면서 그게 또 재보도가 되면서 다시 의사 사건이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로 저널리즘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이제 그 정파성에 내재돼서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더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당하고 미디어하고 조응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당 미디어 조응성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입장과 미디어 입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게 다양한 폭로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왜곡 보도들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보수 정당과 조중동문을 대변하는 이 신문사가 같이 가는 것이고 또 민주당과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이 가는 거 그런 경향이 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짙다 이 말씀이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조응성이 좀 짙어지게다 보면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17대, 18대 대선에서 이렇게 미디어 정당 조응성이 나타났을 때 어떤 피해나 이런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 나타나는 연구는 있습니다. 근데 폭로 그 저널리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에 언급한 탐사 보도도 이 정답을 정해놓고 탐사 보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라 하고 정해놓고 들어가다가 내 취재가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정답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다른 증거들은 없애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보도도 문제점이라고 보고. 김 PD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유미양 이슈를 보도된 양상.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답정남, 답정여들인 거죠.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에게는 계속 그런 식으로만 비춰지는 자기 어떤 그런 거에 강화되는 문제고요. 앞서 기자님이 조수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폭로라는 형태는 사실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슈화시키거나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때, 뭐 미투 이슈 때도 그랬습니다만 폭로라는 형식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슈를 굉장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점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언론의 정파적인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고 얘네 니네 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잘못된 집단이야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들과 이슈들을 봤을 때 도대체 검찰이 가져간 장부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기자는 없는가. 그리고 정의원 측에서 취재 기자 저희가 많이 오니까요. 말에 의하면 정의원 측에서도 검찰에 제공하려는 자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 좀 가져가서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압수수색 그림만 탁 찍고 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질은 계속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미양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정파성을 띄고 이념성을 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준 거예요. 과거의 폭로 저널리즘이 꼭 이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처음 시작된 거는 뭐 권력이나 어떤 부패나 이런 비리 같은 걸 캐내는 그래서 바꿔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선정성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기자가 그런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문제를 발견을 해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슈화해서 폭로하는 그런 저널리즘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검찰이 흘려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좀 더 덧붙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뉴스 분리수거의 대상으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올렸지만 그 오마이뉴스에서도 관련된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비평지에서도 관련 이슈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에서는 배우가 있어 보인다. 할머니가 쓴 게 맞냐. 사실은 그것도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정의연의 그동안 해왔던 멘트들 할머니의 기억 문제는 사실은 어느 언론사가 쓴 게 아니라 처음에 해명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게 왜곡된 측면이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비단 이제 보수 혹은 지금의 정부를 좀 멀리하는 언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런 공방이나 방식이 계속 관행처럼 확산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코로나19 이야기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공포심 관련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관한 보도 여전히 공포심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보도 형태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저도 매일매일 이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뭐 코로나19 감염 확산 조심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번개보다 빨라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말을 쓰고 싶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어린이 괴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린이 괴질이 뭔지. 근데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공포감 때문에 사실은 역시나 이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시니까 준비한 자료가 있죠. 이런 게 재난보도준칙, 감염병 보도준칙 이미 기자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보도준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염병 보도준칙이 있는데 거기에 7항에 보면 기사 제목에 패닉, 또 대혼란, 대란, 그다음에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게 준칙 사항입니까? 네, 감염병 보도 준칙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던데요? 대혼란, 그러니까 대란, 창궐, 공포.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공포라는 게 분명 있거든요. 예. 다 나오는 게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또 언론사마다 또 윤리강령 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YTN도 어린이 괴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네. 예, 다발성 장기, 예, 뭐 발현 이런 해서 질병의 구체적 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하네요, 전문가들도 괴질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괴질이라는 이런 병명 자체가 원인이나 현상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괴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병은 뭐든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증상이 딱 나오는데 다른 또 구체적인 병명이 있고요. 맞습니다. 왜 하필 그런데 괴질을 쓰냐. 조선일보 2020년 5월 26일 보도가 고열의 장기염증 심하면 사망까지 어린이 괴질 도대체 뭐길래. 또 동아일보 기사 어린이 괴질 의심소와 2명 모두 회복 1명은 퇴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동아일보는 최근 보도인데 쓰지 말자고 하면서 이렇게 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역명을 넣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을 계속 썼죠. 예. 끊임없이 우한이라고 썼거든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런 데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공포심을 딱 보셔도 공포심이잖아요. 이를테면 살인 진드기. 표현 자체가 예, 진드기는 그 중증 혈소판 감소증을 얘기하는 건데 살인 진드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1차적으로는 공포감 자체를 통해서 주의를 더 끌려는 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신 지역 사용이라든지 질병의 확산세는 공포의 이면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단순해지거나 혹은 공포의 다른 반응으로서는 혐오라든지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관동 대지진 같은 사례에서도 공포감이 결국은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나 공격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은 의도했다라면 더더욱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의 위험성을 언론들이 좀 자각해 봐야 되고 저희 프로그램도 역시나 계속 자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클릭 장사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클릭 장사가 제일 많이 크겠죠. 네. 저희 프로는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겁쟁이니까 조심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겁쟁이 PD. 클릭수 장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포심을 유발해서 정부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이번에 그 뉴욕타임즈 기사 일면에 24일에 사망자 부고 쭉 명단을 수식어 붙여서 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감성을 건드리려면 좀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면 좋겠는데. 선동식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사망자 명단을 가득 채운 뉴욕타임즈 일면과 앞서 보인 이 심하면 사망까지라는 기사.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 각자 문을 다 잠궈버린다. 불이야라고 소리쳐야 도와주러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포심이 인간이 가장 빨리 느끼는 심리 기제긴 한데 과연 언론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정의 시간을 그 전에 YTN 라디오 어플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할까요? 먼저? 네. 예. 폐기해야 된다가 87.5%, 재생해야 한다가 12.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이런 결과 나온 이유는? 예. 저희 앱에서도 꽤 많은 비중이 또 재생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체적으로 다양하게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은 좋으나 그 의도를 의심받지 않게끔 좀 본질을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129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 커뮤니티 사이트나 보면서 쓰는 기사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바로바로 속보 올리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과연 기사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956님, 신문사와 기자가 아니라 요즘은 출판사와 소설가 같습니다. 이런 비판도 우리 언론에서 좀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튜브에 궁 PD 몸살이는 겁니까? 유정 PD는 몸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같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CHK님께서 징벌적 손해배상 꼭 도입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개인위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